3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이번 주는 지난주에 끝난 그 20대 대선 결과를 좀 분석해드리는 그런 특집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좀 분석해드리고요. 20대 대선의 고양시 동별 표심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특별법 제정될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이렇게 달라진다. 호수공원에 피어난 복수초, 그리고 장항습지를 찾아온 단정학, 두 사진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뉴스체크는 고향을 대표하는 나들이 명소 테마파크 주주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잭 더 리퍼 독자 초대 이벤트도 테마파크 주주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뮤지컬 팬들께서 많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대선 끝나고 곧바로 지방선거입니다. 6월 1일이니까 8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관심은 이제 지방선거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선거 대선 결과가 6월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지방선거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진영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전망 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대선 여세를 몰아서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는 조금 위축될 수 있지만 지역에서의 우위는 여전히 민주당이 지켜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의 기대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겼으니까 선거. 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는 기세와 흐름이다. 자, 이렇게 보면 전문가 같은데. 네, 이번 대선에서 자, 인물론, 정책론 다 누른 이슈가 정권 교체라는 여론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을 고스란히 지역 정치로 가져오면 10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지역 정권을 이번에 한번 교체하자라는 프레임으로 선거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성취감을 본 유권자들이 고양시 지역 정권도 갈아엎자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취임 시기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죠. 네, 그게 바로 두 번째인데요.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입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6월 1일. 자,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정말 한껏 높을 때 아닙니까? 자, 이런 분위기에서 치러지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측에 어느 때보다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라는 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게 세 번째.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에서 더 유력 인사들이 몰릴 것이냐. 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세가 좋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 영입 인사라든지 이런 게 국민의힘 쪽에 주목받는 인물들이 더 많이 몰리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역시 고양시에서도 유리한 선거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자신하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기대를 거는 시나리오가 또 있을 텐데 어떤 승리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이번 선거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러니까 득표율이 좀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한 10% 이상 벌어졌던,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점 좁히면서 정말 0.7%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졌기 때문에 패배감에 젖어 있다기보다는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아깝다, 이런 심리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똘똘 뭉쳐보자, 이런 전투 의지가 아직 남아있다. 근데 전국적으로는 졌지만 또 고양시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았잖아요.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네, 그게 이제 고양시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인데요. 자, 이재명 후보가 5.9%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우위가 대선에서 분명히 이어졌다. 따라서 지선만큼은 이 기세를 몰아서 역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짚자면은 이 지방선거는 이게 단체전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뭐 시의원, 도의원 다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동네마다 이슈도 좀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닥 조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런 우위를 민주당이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바닥 조직 잘 다졌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저력이 발휘될 것이다. 예, 아무래도 조직력은 현역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네네. 기대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의 지역 권력, 네. 지금 당선자들 어떻게 지금 구분돼 있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빼고 나머지 3석이 민주당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경기도 의회는 지역구 10개 모두 민주당.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의회 33석 중 18석이 민주당.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가 예. 약간 좀 압도적으로 그렇죠. 예, 좀 이렇게 기울었던 선거였긴 해요. 예. 자,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입니다. 네. 누가 될지. 양당에서 각각 누가 뛰는지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번 주에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요거는 저희가 주중에 좀 취재를 해서 뭐 예. 가능하면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좀 저희가 재미있게 인물을 짚어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양당의 분위기가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긴 쪽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자천 타천으로 이렇게 나서는 후보들이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할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은 시동이 좀 늦게 걸릴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예. 자성론이 좀 있고 좀 투술해야 되죠. 그렇죠. 분위기가. 자숙하는 기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누가 먼저 섣불리 치고 나오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취재를 해서 뉴스체크에서 지방선거 동정, 특히 가장 관심 있는 시장 후보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44개 동으로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자, 이재명 후보는 34개 동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10개 동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순을 좀 살펴보면 행신 4동, 그리고 탄현 2동, 화전동, 행신 3동, 흥도동 순입니다. 이제 올해 분동된 동이 있잖아요. 이제 행신 3, 4동이 분동됐는데 모두 이재명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서정마을하고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식 높은 곳인데, 특히 행신 4동의 경우에는 양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5% 차이가 났어요. 자, 마찬가지로 올해 분동된 탄현 2동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5.1%. 예. 탄현동은 분동되기 전에도 민주당세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전 선거, 지난 총선에서도 일산 서구 지역에서 민주당 득표율, 즉 이용우 국회의원 득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덕양구 화전동 표심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전통적인, 근데 여기가 보수성이 짙은 이런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득표율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33%? 요 정도 얻었거든요. 2020년 총선부터 민주당 강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선거인 수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4,600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대선에 19,000명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자, 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향동지구 신규 아파트 중에 일부가 화전동에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 대선만 보면은 민주당이 고양시에서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지난 2020년 총선과 비교해서는 격차가 좀 줄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지역은 고양병에서는 마두 2동, 장항 1동, 고양을은 대덕동, 뭐 이제 이런 곳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적으로 격차가 줄면서 윤석열 당선자가 앞선 지역도 10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네. 예. 예, 윤 당선자가 앞선 지역은 앞서 이제 언급한 세 동을 비롯해서 능곡동, 식사동, 마두 1동, 장항 2동, 주엽 1동, 2동. 이제 이런 곳이 약간 이제 보수 성향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주엽, 장항, 마두 등 일산 신도시의 중앙로를 따라 이어진 중심 라인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모두 윤석열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특히 장항 2동과 주엽 1, 2동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게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이곳이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그 창릉 상비신도시 발표할 때 중앙로 라인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반발 심리가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중앙로 라인 쪽으로 역세권이잖아요. 네. 그쪽이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질 만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더 준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
지난번 저희가 뉴스 체크에서 고양시 쪽집게 지역 두 군데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일산 이동이랑 그 식사동 두 군데였는데, 자, 이번에는 식사동은 맞췄고, 예. 네, 일산 이동은 전통이 깨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10번 주요 선거 중에서 9번이나 당선자를 맞춘 식사동이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요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고가의 아파트 부촌 지역인 만큼 부동산 선거로 평가받는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자를 지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자, 다만 이런 흐름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식사동은 그 이념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실리적인 이런 표심을 보여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 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이 국민의힘 쪽이 강하다. 보통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그게 성립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고양동, 관산동, 행주동, 이쪽에 이제 보수 표심이 강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고양동에서 52%, 관산동에서 51%, 행주동에서 50%, 다 50%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좀 민주당세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는 외곽 지역이 국민의힘, 또 신도시 지역이 민주당이라는 전통적인 이제 구도만으로는 선거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대선 직후에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도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경기지역 공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공약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짚어주시죠. 예,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일산 분당 등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서 초고밀도로 개발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개발 사업성을 높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공약 내용이 비슷하긴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다. 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관련 특별법이 언제 논의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특별법을 똑같이 공약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GTX-F라든지 이런 고양시와 연관된 공약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주세요. 예, 이제 GTX가 원래는 서울 접근성을 높이려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관통하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F노선은 유일하게 경기도만 지나는 순환선입니다. 네. 서울을 관통하지 않아요. 고양시에서는 대곡역을 지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네.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현 가능성,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이제 A 노선만 공사를 시작했고 B, C 노선이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거기다가 D, E, F까지 올리면은 한참 기다려야 될 텐데, 알파벳이 한참 예. 남았네요.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냐, 이제 네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추가로 다른 공약들을 얘기해 보면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 때 힘을 얻어서 추진됐던 CJ 라이브시티, 네.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이제 이런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접경 지역, 네. 접경 지역 규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네.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냈는데, 거기에 고양시가 포함될 수 있을지, 네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네. 바이오 클러스터,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윤 당선인, 네. 다음 정부랑 엇박자를 이루지 않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JDS 개발 사업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사업은 정부 개입 없이 경기도랑 고양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네. 왜 뉴스 택배로도 보여드렸던 파주에 예. 한예종 파주 유치, 이게 윤석열 현수막 걸렸었잖아요. 예. 요거는 뭐 추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의 공식 공약은 아니었다. 이게 지금 후보 지각에 있잖아요. 송파도 있고 일산도 있고 파주는 좀 뒤늦게 뛰어든 감이 있는데 그 현수막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 공약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굵직한 공약 몇 가지를 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방역지원금도 최대 각각 1,000만원씩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들이 많았는데, 피해자와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를 국가가 선지급한 뒤에 정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모든 유권자들의 관심이었던 부동산 공약은 좀 짧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 한 줄로 표현하면은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겠다입니다. 예. 목표는 이제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기 신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도 하겠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리모델링만으로 10만 호를 만들겠다. 네. 지금 1기 신도시가 30만 호거든요. 네네. 야, 굉장히 많이 10만 호를 거기서 더 올린다니까. 네. 고밀도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 이게 세금 얘기인데요. 또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지금 광화문 출근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논란이 됐던 게 출범 22년 맞았던 여성가족부. 이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라는 이게 정말 폐지가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사드 추가 배치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도 이게 정말로 추가 배치가 될지, 추가 배치가 된다면은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 그렇다면 그 지역이 또 논란에 휩싸이게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고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복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검찰 개혁인데. 일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지우고 검찰권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네. 이제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강하게 반대해 왔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공수처 폐지 네네.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검찰이 다 가져갈 것인지 뭐 추가로 또 검찰 예산도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또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 민주당이 180석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법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당장은 힘들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전령사 꽃이 있습니다. 노랗게 활짝 웃는 복수초를 말하는데요. 일산 호수공원의 양지 바른 곳에 복수초가 수줍게 피어났습니다. 네, 정회룡 독자님이 이달 초에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복수초의 꽃말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네요. 예,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3일절 날 고양시의 생태 보고인 장항특지에 단정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단정학은 이제 우리말로는 두루미라고 부르는데요. 예.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여러 두루미 종류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고 주로 철원과 연천에서 이렇게 월동을 하는데 고향의 장항특지를 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단정학이 장항특지에서 제두루미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은 다리에 흰색 가락지를 차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내주신 한동욱 소장님은 다리에 가락지를 차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의 자연보호구역에서 태어난 두루미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단정하게 장항습지에서 오랫동안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